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2회에 걸쳐가지고요. 일단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1시간에 한 4장씩 8페이지 정도씩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쭉 읽어가면서 아는 것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각종의 최고는 어떻습니까? 의사의 통지였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의사의 통지가 되겠고, 다음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얘들은 관념의 통지, 그리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모두 다 준법률행위였습니다. 근데 가로에 적어져 있는 건 채권 양도하고 채권 양도 통지는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양도, 채권 양도니까 이거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처분행위 중에서 채권의 양도니까 준물권행위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채권 양도 통지는 준법률행위고,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는 대항력 발생이죠. 그 효과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원시 취득, 신효, 선씨가 선습발, 부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효, 선씨 나와 있습니다. 건물 신축,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3번 X건물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우리 시험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거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겠죠. 그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법률행위의 종류와 관련하여 계약 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의하자고 그랬죠. 계약 해제. 요거하고 다른 겁니다. 해제 계약하고. 해제 계약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 자, 그래서 요거는 단독행위, 요거는 말 그대로 계약. 그래서 계약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이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처분행위를 하려면 처분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가 의무 부담행위를 하였다. 가령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였다. 그거는 유효하죠. 그러나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무권 처분은 무효이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틀린 지문 먼저 보십시오.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므로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면은 틀린 지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동산은 소유자가, 위에 보시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향후 해당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취득해서 뭐 해주면 됩니까? 설정해주면 되는 거죠. 설정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례인데 그 관리사 시험에서는 올해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갑이 을한테 제한 물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일단은 의무 부담 행위로서 설정 계약이 있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죠. 설정해 주겠다. 설정 받겠다. 그 다음에 그 이행으로서 뭘 하는 겁니까? 설정 행위. 그 다음에 플러스 등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을이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설정 계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닌 것. 가령 적법하게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한다. 명의신탁자. 다음,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다. 명의신탁자, 미등기 매수인. 이 사람들은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분권이 있죠. 처분권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 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9번 불효시.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위임장의 작성, 교부 등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효식 행위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에 이제 목적의 유효 요건과 관련하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계약이 불성립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1단계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2단계 무효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효행위 추인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 12번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3번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 즉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밑에 해당 계약, 해당 판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즉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원후 개체위였죠. 원후 개체위. 원시적 불능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 귀책사유 있으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 귀책사유가 채무자한테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 그래서 14번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여기서의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라는 것, 즉 원객전을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위헌부담은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죠. 위헌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16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 중간승계약 등기 합의, 주택법상 전매행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죠. 이를 위반한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 계약, 애들은 유효하다라는 것, 즉 단속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18번, 19번 전부 다 절대적 무효.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18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9번 누구든지 반사회적 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병이라는 친구가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병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하였다. 이 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가 물권적 청권을 행사를 해온다.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매매 20번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이 그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다. 배임행위 적극 가담 여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라고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알았다는 것만으로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죠. 그런데 밑에 판례사는 지금 왜 지금 둔 거냐면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누구였냐면 아버지, 그 다음에 병이 아들. 그래가지고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독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를 받았다. 이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요 둘의 특수한 인적 관계, 요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 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 증여는 사회질서반으로 무효다라고 판례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21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부동산 이중매매는 반사회성으로 무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우리 대의로만 된다. 대의로만 되니까 어떻게 안 된다? 직접 안 된다. 대의로만 되니까 뭐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라는 거.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번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성으로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제2매수인을 사연대로 소유권 이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23번 채권자 취소권.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성으로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 우리 그림에서 을이 되겠죠.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매매에서는 X, 통정의 표시는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절대적 무효 사건.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성으로 무효인 경우에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이라 하더라도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이 역시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니까 본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사회질서반이다. 사회질서반으로 무효이다. 다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박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로처럼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 27번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공박이 포함이 되고요. 28번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라는 것. 29번 공본 경무대.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물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죠. 30번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고 어느 한 당사자에게 공박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 인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알고 플러스 이용하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측에 가게 되면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을 하였다. 근데 앞에가 실수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 따져볼 필요도 없이 폭리행위 악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에 보시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이거는 객관적 요건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이 단어 일반인은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다음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공식이죠. 법률행위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즉 법률행위 당시, 즉 그 매매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 틀린 지문 보시면 법률행위의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그 이후에 외부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현저한 불균형이 법률행위 당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외부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기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추정 X.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어때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관적 요건까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절대적 무효죠.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것. 35번 알박기 사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7천만 원짜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라고 했으면서도 5천만 원짜리로 전환해서 그 유효성을 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역시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추 안 되고 반추 안 되고 폭추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은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36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36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 틀린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진정 취하 사건.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회질서반으로 무효라는 거. 이유는 뭡니까? 36번 보시면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요 그림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3조 사회질서 위반 이것의 하나의 예시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틀린 지문은 여기가 진정 취하 사건이 있다라는 건데 진정 취하 사건은 무효는 무효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에 해당한다?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진정 취하 사건. 이유는 뭐냐? 이게 무상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상행위, 유상행위. 그거는 유상행위는 뭡니까? 양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연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출연이라는 것은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박오라고 있고요. 얘가 진정을 했다가 그 진정을 취하한다. 얘는 5천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을 쪽에서는 출연행위가 있었죠. 5천만 원 주게 되면 자기 재산 감소하고 갑의 재산은 증가를 하니까. 그런데 갑이 진정을 취하했다는 것은 재산의 증감하고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행위가 아니라 뭐에 해당합니까? 무상계약이죠. 증여입니다. 증여. 무상계약, 증여. 그러니까 결국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사회질서반으로 무효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37번 경매. 불공정한 법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음 밑에 법률행위 해석 나와 있고요. 38번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39번 X토지, Y토지 사건. 착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즉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일치한 의사가 인정이 된다. 표시는 지금 Y토지 되어 있죠. 근데 일치한 의사는 뭡니까? X토지. 따라서 착오는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라는 것. 같은 표현이 그 뒤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에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즉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올해 변리사 시험에 나온 표현이 되겠습니다. 40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다. 자연적 해석. 즉,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4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해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이 단어 일치하였다면 을의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갑과 병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것. 42번 규범적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43번은 앞에가 중요하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할 수밖에 없죠. 즉 내심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줄여서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 다음, 보충적 해석의 경우에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가로에 실제 의사나 주관적 의사가 아니다라는 것. 어떤 거다?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객관적으로 추진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을 한다. 네,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비진의 표시. 진의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죠. 불일치. 그럴 때 46번 진의한 의사표시는 우리가 알고라고 했죠.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이 되고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모르고 하는 착오와 구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진의 표시는 알고 통정의 표시는 알고만 안 되고 플러스 뭐까지 짜고 합의까지 있어야 되고 착오는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7번에 비진의 표시의 효과.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이 말은 유효가 원칙이라는 거죠. 48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 말은 알 또는 알이면 무효이다와 같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9번에 보니까 제 앞에가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효죠. 따라서 계약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가 된다라는 비진의 표시 법리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현들의 법리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알이면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51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 무효사정이죠. 무효사유죠. 무효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것. 52번 생각이지 바람이 아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이는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단공의 강대사, 남단공의 강대사, 때리권, 남용,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 비진의 표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된다. 공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박에 의한 증여, 대출 명의되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을 하였다.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였다. 이것도 대리권 남용이지만 거기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도 대리권 남용입니다. 다시 한번 대리인이 오직 제3자나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였다. 그때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가 2018년도 판례가 있는데 그러면 비진의 표시라는 것은 알이면 무효라는 거죠. 그런데 요 무효는 어떻습니까? 상대적 무효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대리권 남용에 대해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 이 말이 알이면 무효라는 것 되셨나요? 선의 제3자 보호에 관한 107조 제2항도 함께 유추 적용된다. 되셨나요? 결국 비진의 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 말 속에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 네, 그렇게 최근 판례 하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남단에서 단.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된다. 55번 남단공에서 공. 공무원의 사직의사 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진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56번 강.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진의한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박에 의한 증여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57번 대출 명의대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하여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세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하였다. 비진의 표시 다 아니다. 아니니까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대출 계약은 유효하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을 한다. 어쩔 수 없이 일괄사에서를 제출하였다.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허위 표시 나와 있고요. 59번 틀린 지문 먼저 읽으면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또는 매매계약, 증여계약 모두 무효이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59번 허위 표시에 의하여 감추어진 은닉행위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는 무효, 가장매매니까 증여는 유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60번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그럴 때 당사자사에서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라는 것. 따라서 만약 가장매매하고 그 다음에 요 가장매매에 기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든지 인도를 해 줬다라든지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고 갑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같은 걸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61번 허위 표시를 한 사람도 그 의사 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이죠. 62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어진 급여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질세반이 아닌 것, 비자금, 허위 명의, 담배 사재기 사건, 허위 표시는 사회질세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63번 채권자 A가 할 수 있는 방법. 채권자 취소권도 가능하고 채권자 대위권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력이 없는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것처럼 꾸미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기까지 하였다. A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 말소 조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64번 이 통정허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또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대위 하나는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매매하고 등기를 하였다. 병이 을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받았는데 애가 선이다.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선의 제3자한테는 무효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이니까. 즉 과실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67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았다. 제3자에 해당하죠. 그럴 때 이 제3자는 뭐 어떻다? 서지로 추정된다. 자, 그래서 결국 제3자에 대해서 악의의 증명 책임을 무효 주장자가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68번 파산 관제에는 제3자에 해당하고 그런데 선이여야 보호가 되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는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니면 전체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체 채권자를 기준으로. 따라서 그가 비록 통정허위 표시대에서 악이었다. 파산 관제인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뒤에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인정이 된다 또는 선의로 다루어진다라는 거.